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특히 그 환경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기후위기 경고는 정말 많이 들리는데 아시다시피 실제 행동 변화는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타고니아는 좀 다른 길을 걸어온 기억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게 됐는지 또 그 핵심 철학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파타고니아가 그냥 아웃도어 옷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 환경 문제나 사회적 책임을 자기들 비즈니스의 어떤 중심에 놓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좀 따라가 보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료들이 보니까 창립 배경부터 시작해서 꽤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철학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파타고니아라는 이름부터가 좀 재미있어요. 자료 보니까 창립자한테 이 이름은 그냥 어디 지명이 아니라 뭔가 좀 멀고 신비롭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그런 곳,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이상향 같은 느낌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험준한 남미 안데스 환경에 맞는 옷을 만들겠다. 뭐 이런 초기 목표하고도 잘 맞았고요. 그리고 뭐 어느 나라 말로든 발음하기 쉽다는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1973년에는 그 유명한 로고죠. 피츠로이산 실루엣. 그걸 로고로 만들면서 그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했고요. 그렇죠. 이름이나 로고에서부터 벌써 이 자연과의 어떤 깊은 연결 이런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이름이나 로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역시 행동이잖아요. 행동이요. 아, 네. 초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당시에는 그게 주력 사업이었는데 피토니아고 하는 장비 판매를 딱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피톤이요? 그 암벽 등반할 때 바위에 망치로 이렇게 박아 넣는 쇠목 같은 거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와, 그 당시에는 등반가들한테 거의 필수품 아니었나요? 근데 그걸 안 팔겠다니? 와, 이건 사업적으로 보면 진짜 엄청난 결정이었겠는데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피톤을 계속 쓰다 보니까 등반가들이 아끼는 그 바위가 너무 심하게 훼손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위가 망가지는군요. 네, 자기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 자연이 망가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의 이익보다는 환경 보호를 먼저 생각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파타고니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대안이 있었어요. 그 망치 없이 손으로 이렇게 바위 틈에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초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스토퍼나 핵센트릭 같은 거요. 네. 네, 그걸 이제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바위에 상처를 남기지 말자. 뭐 이런 클린 클라이밍이라는 개념을 널리 퍼뜨렸죠. 와, 환경을 위한 결정도 대단한데 그럼 제품 자체도 계속 혁신을 했겠네요. 그럼요. 자료 보니까 초기에 만들었던 폴리프로필렌 소재 속옷이 있었는데 이게 땀남지가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또 금방 캐필린 폴리에스테르라는 소재로 바꿨다고 해요. 땀 흡수도 잘 되고 빨리 마르고 냄새도 덜 나는 걸로요. 개선을 빨리 했네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양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데 가볍기는 엄청 가벼운 신칠라 플리스 이걸 개발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을 쳤다고요? 그렇죠. 신칠라 플리스는 정말 파타고니아의 상징적인 제품 중 하나죠. 특히 그 1리터짜리 페트병 5개 그걸 재활용해서 신칠라 재킷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와,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러니까 기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부담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계속 노력한 겁니다. 실제로 1993년에는 재활용 페트병에서 뽑아낸 섬유로 플리스를 만든 아마 세계 최초의 회사였을 거예요. 최초였군요. 네. 단순히 그냥 더 좋은 제품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해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한 결과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시도가 있었어요. 파격적인 시도요? 네, 바로 색깔이었습니다. 색깔. 색깔이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 당시 아웃도어 옷들은 대부분 뭐 황갈색, 카키색 이런 좀 칙칙한 색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기능성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거기에다가 막 코발트색, 청록색, 망고색, 산호색 이런 아주 밝고 선명한 색깔들을 확 집어넣었죠. 기능은 그대로 두고요. 이게 또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죠.
기능성은 당연히 챙기면서 이 시각적인 매력까지 더해버린 거니까요. 네. 덕분에 파타고니아 제품이 그냥 등반가나 뭐 아웃도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일본 대중들한테까지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확 얻게 돼요. 와.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한 2천만 달러 정도 하던 매출이 1990년대니까 1억 달러까지 그냥 확 뛰어버렸어요. 5배나 뛴 거네요. 대단하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작 기능성이 제일 좀 떨어지는 뭐 헐렁한 비치 반바지라던가 아니면 좀 패셔너블한 bomber 스타일 재킷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이러니네요. 기능성을 계속 강조하고 혁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션 쪽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둔 셈이니까요. 이게 뭐 파타고니아가 딱 의도했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장의 또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회사가 엄청 커졌는데 보니까 창립자 부부는 뭐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익을 계속 회사에 다시 투자하고 또 직원들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눴다. 이 점도 참 인상적이네요. 보통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 같아요. 네, 맞아요. 회사가 그렇게 막 빠르게 성장하면서 창립자나 경영진들은 그냥 돈 버는 걸 넘어서 우리 기업 활동이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또 책임은 뭔가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군요. 네, 특히 80년대 들어서면서 뭐 아프리카 삼림이 막 파괴된다거나 극지방 얼음이 녹는다거나 이런 좀 지구적인 환경 문제들을 보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1986년부터 매년 매출의 1% 또는 세전 이익의 10% 중에 더 큰 금액, 이걸 풀뿌리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결정.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지구를 위한 1% 운동의 시초가 된 거죠. 와,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이 약속을 계속 지켜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꾸준함이 중요하죠. 그리고 1988년에는 그 요세미티 계곡이 막 도시처럼 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환경 캠페인도 시작했고요. 외부 지원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럼 회사 내부적으로도 뭔가 노력을 했겠네요? 당연하죠. 외부 지원만큼이나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도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꽤 이른 시기인데 1984년부터 그 카탈로그 만들 때 재생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 재생지 사용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잉크가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좀 흐릿하게 나오고 색깔도 좀 칙칙하게 나오고 뭐 품질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럼 내부에서 불만도 있었겠는데요?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라. 재생지 썼더니 첫 해에만 해도 물을 이만큼 아꼈고 나무를 이만큼 덜 베었고 에너지도 절약했고 오염도 줄였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밀어붙인 거죠. 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옳은 방향이다 싶으면 그냥 시도했다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네. 결국 다음 해에는 뭐 종이 품질도 개선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재활용 폴리에스테를 개발해서 아까 말한 그 페트병 플리스 만들었고 또 건물 지을 때나 리모델링 할 때도 독성 좀 덜한 재활용 자재 쓰는 방법 연구해서 적용하고 계속했군요. 네. 그리고 1996년에는 정말 큰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면직 의류는 100% 유기농 목화로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모든 면제품을요? 와, 이건 당시 업계에서는 거의 폭탄 선언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 목화 재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살충제나 화학 비료가 쓰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뭐 토양 오염시키고 물 오염시키고 또 그걸 직접 다루는 농부들 건강에도 너무 안 좋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특히 1994년에 처음으로 회사 내부 환경평가라는 걸 해봤는데 그때 우리 옷 만드는 과정, 특히 원료 단계에서 환경에 주는 부담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걸 딱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게 된 거죠. 아,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임원들하고 다 같이 실제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었대요. 거기서 다들 느낀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면서 회사를 막 10억 달러짜리로 키우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 같이 공감하게 된 거예요. 와,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었겠네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아는 파타고니아의 그 친환경 기업 이미지는 이게 뭐 그냥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어떤 뭐 마케팅 전략이나 공식으로 짜잔 하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들의 가치관, 또 아웃도어 스포츠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창립자나 직원들의 진심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거죠. 결국 진정성, 이게 핵심이고 그 진정성에 맞게 계속 행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성. 네, 그 진정성은 사람 뽑는 방식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보통 회사들처럼 구인 공고 크게 내거나 채용 박람회 나가고 이런 거 잘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주로 친구나 동료, 아니면 뭐 업계 사람들, 네트워크 통해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이 일에 가장 잘 맞는 사람, 이걸 찾는다는 거죠. 가장 잘 맞는 사람. 네, 특히 파타고니아 제품을 실제로 막 쓰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등반이든 서핑이든 낚시든 스키든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진짜로 막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원칙을 계속 지킨다요. 하하,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베이스 캠프나 강가에 있을 때 더 마음이 편한 사람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데.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 배경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아웃도어 매장 직원 출신도 있고 환경운동가, 디자이너, 카약 선수, 심지어 기자, 교사, 변호사, 뭐 가구 만드는 사람이나 백파이프 부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니 와, 정말 틀에 박히지 않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직무 기술 이전에 그 사람들이 파타고니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겠죠. 네. 이런 좀 독특한 기업 문화나 철학은 결국 더 넓은 어떤 자연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창립자인 이본 시나드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적이 있대요. 아, 정말요? 네, 그때 봤던 한국 농부들의 모습에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자기 땅을 정말 정성껏 가꾸면서 다음 세대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려고 했던 그 책임감 있는 모습. 이걸 보고 나중에 그 현대 미국식 기업 농업 있잖아요. 막 땅을 혹사시키는 방식. 그거랑 비교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와, 한국 농부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니 신기하네요. 근데 그 미국식 농업이 그렇게 파괴적인가요? 자료에 나온 수치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원유 1배럴, 그러니까 거의 160리터 가까이 필요하다는 거랑 네, 그렇죠. 옥수수 한 30리터 키우는데 그 밑에 있는 표토가 60리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와, 근데 자연이 그 표토 2.5cm 두께 만드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요? 네, 그 표토가 사실 식물이 자라는 근간이고 지구 생태계의 정말 핵심인데 그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사라지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너무 심각하네요.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오염된 연못 이야기도 진짜 좀 섬뜩했어요. 농업 폐수로 오염된 연못에 물새들이 앉으면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정부 직원이 총을 쏴서 쫓아낸다니. 네, 새들이 거기에 잠깐만 머물러도 죽거나 기형새끼를 낳게 되니까요. 진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냥 눈앞의 현상만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네요. 바로 그런 현실인식이 파타고니아가 왜 그렇게까지 환경 문제에 매달리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산업사회, 특히 단기적인 이익만 막 쫓아가는 농업이나 다른 산업 방식들이 지구를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운동가 데이브 포어맨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은 절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저 야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야생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곰과 고래와 벌새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처럼요. 이게 바로 파타고니아의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치로 삼고 그걸 계속 실천해 왔는지 그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뭐 초기에 그 과감했던 결단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제품 혁신, 공정 혁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받쳐주는 그 확고한 철학까지
정말 생각해볼 지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계속 강조됐던 그 진정성,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업 본연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파타고니아 사례는 이익 추구랑 환경 보호가 꼭 서로 부딪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또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기능성 제품이 오히려 패션으로 더 소비되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고 또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 신념을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 말미에 나왔던 호박 속 곤충 이야기가 저는 계속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 얘기요, 네, 수백만 년 전 그 호박 화석 속에 갇힌 곤충이랑 오늘날 사는 같은 종류의 곤충을 비교해봤더니 지금 곤충들은 살충제가 묻은 식물에 딱 닿으면 스스로 다리를 툭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엄청 빨리 새 다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진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존 본능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능력이 살충제가 막 퍼지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네, 진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또 우리 기업들이 맞닥뜨린 이 환경위기라는 거대한 압박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말 변화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한다면 그 변화는 어쩌면 이 곤충들처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